서울 주요대학, 스카이라든지 서울 주요대학 출신이 좀 줄어들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이 늘어났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학벌주의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으니까 그 경쟁도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막 들은 이 20대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끝날 거다. 실제로 이게 2017년이잖아요. 최근 통계를 보면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0%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건 당연한 거죠. 이미 가렸습니다. 공격 채용에서 이미 출신이랑 가렸어요. 가렸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차이가 더 벌어지겠습니까? 벌어질 이유가 없죠. 이미 완전히 가려서 채용하기 시작한 건데.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육 경쟁이라는 것을 이 결과, 우리가 이 경쟁 결과 얻게 된 학벌이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작용하느냐 이 차원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한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교육률도 굉장히 높았고 이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라는 얘기를 다 들어보셨죠? 이게 얼마나 안 되는 얘기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60년에 1인당 GDP, 아시아 지역 각국의 1인당 GDP를 보면 인도가 당시 달러화 기준으로 84달러였습니다. 인도가. 중국은 92달러였습니다. 태국이 101달러였습니다. 한국은 155달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해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위에 있던 나라가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물론 일본은 훨씬 높은 데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1960년만 되면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아시아에서 중위권이에요. 하위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뼈저리게 가난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쟁 때문이에요. 전쟁 시기에 1950년에서 53년 그때 진짜 국토가 숙대화시되고 1인당 GDP도 엄청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랬던 거지 60년만 되면, 여러분 60년이면 산업화되기 전이죠. 그렇죠? 본격적인 경제성장 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아시아 1인당 GDP가 아시아에서 중위권이었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다. 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많아요. 만약 우리가 가난해서 이렇게 연락에 노력한 거라면 이 나라들이 더 노력하고 이 나라들이 더 성공했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조작된 신화예요. 우리가 잘못된 역사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건 전쟁 무렵이지 그 이후에 몇 년만 지나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물론 지금보다 많이 가난했죠.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아시아에서 중위권 국가입니다. 이건 세계은행 데이터입니다. 1960년에서 75년까지 1인당 GDP예요. 제일 밑에가 중국, 그 위에가 인도, 그 다음이 태국, 그 다음이 한국, 그 다음이 필리핀이에요. 한국이 필리핀을 65년에 이미 따라잡습니다. 1인당 소득을 이미 필리핀 65년에 따라잡고, 선생님 옛날에 필리핀 무지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수도인 마닐라에 가서 화려한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잘 살게 보였던 거지, 필리핀 농민들 대부분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자기 땅도 없어요. 다 소작물이거나 농업노동자입니다. 농장에 출근해서 일해주고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서도 우리나라보다 못했습니다. 60년대 후반만 되면 보시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70년대가 되면 어디를 따라잡냐, 여기 안 나오는데 말레이시아를 따라잡아요. 80년대가 되면 태국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되면 대만을 따라잡아요. 지금 이제 일본 근처까지 왔죠. 대만이 요즘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난해서 그 가난을 딛고 의지로 성공했다는 것은 조작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성공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세계은행 보고서인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로치기 뭐냐면 오른쪽으로 할수록 1960년이에요. 60년 기준으로 땅이 골고루 나눠진 나라입니다. 땅이 골고루 나눠져요. 왼쪽으로 갈수록 대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땅이 골고루 나눠졌다. 자, 세계 각국들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땅이 골고루 나눠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겠죠? 그럼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근데 1960년이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60년에 사람들이 가진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힌트. 당시에 인구의 75%는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땅이죠. 토지죠. 토지가 제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제일 평등하게 나눠졌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상황이 동아시아에 많죠? 한국 옆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어요. 타이완. 왜 이렇게 동아시아까지 저기 몰려있지? 그게 이제 농지기업이 때문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농지기업이 제일 철저히 나라들 다 동아시아에 몰려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택동이 일으킨 거죠. 마오쩌둥이. 자, 마오쩌둥이 중국 혁명을 성공시키잖아요. 그래서 48년, 49년쯤 되면 벌써 장개석이 대만으로 이제 도망을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49년에 이제 대만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 왜 중국 농민들이 그렇게 공산당을 지지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산당은 토지를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들이 가진 땅 다 쪼개가지고 일을 나눠줄게.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중국이 공산화 된다. 이걸 보고 제일 깜짝 놀란 나라가 어느 나라였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야, 저 큰 중국이 무너지네. 그럼 그 옆에 있는 나라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겠구나. 다 공산화 되겠구나.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왜 중국이 공산화됐지? 가만히 보니까 땅을 나눠준다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한 거구나. 그래서 미국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땅을 미리 나눠주면 되겠네. 이게 뭐죠? 농지개혁이죠. 토지개혁입니다. 물론 이건 미국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이미 했어요. 47년에 이미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승만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왜? 이승만의 지지 기반은 지주가 아니었습니다. 지주는 그 한민당 쪽에 몰려있었죠. 한민당 쪽에 몰려있었고, 그리고 이승만은 한민당 사람들을 좀 경계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유당을 자기가 창당하죠. 새로. 그래서 한민당 사람 중에서 이승만에 의해서 장관이 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승만도 농지개혁을 세게 해가지고 지주를 좀 쓸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부 장관으로 누구를 앉히느냐? 우리나라 초대 농민부 장관으로 유명한 조봉암을 앉힙니다. 10년 뒤에 이승만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려서 살해당한 그 조봉암이 초대 농민부 장관이 돼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조봉암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을 농민부 장관을 앉혀서 농지개혁을 진두지휘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이승만과 그리고 조선 민중들의 뜻이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불과 3개월 전 50년 3월에 땅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 소장농들 차지해야 돼요. 그럼 내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땅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구한말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뭐죠? 기행, 그러니까 여행기죠. 여행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된 것도 많아요. 보면 재밌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를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게으르더라. 이런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느낌하고 다르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빨리빨리 부지런하다 이런 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00년 전에 안 그랬던 거예요. 100여 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무지 게으른데 특히 여자보다 남자가 더 게으르다. 하나씩 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땅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소득을 내봤자 50%, 60%, 심하면 70%를 지지한테 줘요. 그럼 여러분 그 일할 맛 나겠어요? 별로 이렇게 일할 맛 안 납니다. 나한테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땅이 됐어요. 농지개혁이 됐습니다. 내 땅이 되면 내가 좀 머리 좀 줄여가지고 잘 정책해봐야지. 그럼 내 소득이 다 된다. 그럼 100% 내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교육 얘기한다면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교육열에 기름을 붓습니다. 휘가리를 부어요. 왜?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죠? 옛날에 몸 팔고 속 팔아서 애를 대학에 보냈다더라. 들어보셨죠? 자, 그럼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눈 팔고 속 팔아서 애를 대학에 보냈다는 얘기는 팔 눈과 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즉, 자산가입니다. 물론 대지주는 아니죠. 그렇죠? 대지주는 아니지만 다른 대로 어느 정도 규모의 땅을 가진 자연농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우리 애가 좀 공부 좀 잘하네? 얘를 한번 고등학교를 보내볼까? 대학을 보내볼까? 보낼 수 있어요. 왜? 소득을 일단 지주한테 안 뺏기고 자기가 다 먹거든. 거기다가 무사시에 땅을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과 일본의 특징이에요. 물론 일본은 이전에 근대화를 이미 한 나라지만 한국하고 대만은 본격적인 산업화를 하기 전부터 대립 경쟁이 엄청 치열해집니다. 왜?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산업화 되기도 전인데. 왜? 다 돈 들고 소 들고 있으니까 유사시에 이거 팔아서 애 한번 교육시켜보자. 그러니까 쉽게 비교하면 다른 나라는 100m 달리기 스타트라인이 한 5명 사이인데 한국하고 대만에는 한 20명 사이인 거예요. 땡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교육 경쟁이 격렬한 거예요. 심지어 경제 성장하기 전부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세로축을 한번 보세요. 세로축은 뭐냐면 파워 캐피탈 GDP 그로스. 그러니까 1인당 GDP,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높은 비율로 성장했냐.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이에요. 위로 갈수록 성장을 빨리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위에 있죠? 1960년에서 9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리나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거예요. 근데 가로축은 뭐냐? 가로축은 오른쪽으로 할수록 소득이 좀 불평등하게 어느 쪽에 독점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할수록 소득이 좀 골고루 나눠진 나라입니다. 자, 아까는 땅 얘기했죠? 땅은 자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산이 아니에요. 소득이에요, 소득. 매달, 매년 버는 돈.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상당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비교적 소득이 골고루 나눠진 편인 나라예요. 어디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 어떻게 느끼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꽤 평등하게 나눠졌던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돈 팔아서 애를 대학에 보내자는데 이제 소득이 점점 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소득이 좀 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소득을 이용해서 애를 대학에 보내보자. 이런 작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에 뛰어든 사람들이 더 가파르게 늘어요. 산업화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브라질, 농지개혁에 니은자가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가 똑똑해도 애를 대학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상상도 못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래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한국의 대입에 취약한 이유가 과거제도도 있었고 이런 문화적 전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결정적 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문맹률 무지 높았거든요. 조선시대 후기에 문맹률 추정컨대 80%. 해방 직후엔 직접 쟀어요. 해방 직후의 문맹률 80%. 인구의 80%는 한글도 모릅니다. 일본어와 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한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은 굉장히 일부 계층에 국한된 거였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과거제도 영향이 컸을 거다. 그렇긴 한데 일본은 과거제도 없었거든요. 과거제도 안 했던 나라예요, 일본은. 근데도 그렇게 대입 경쟁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 참여자가 많았다. 자산도 좀 평등하게 나눠져 있고 소득도 평등하게 좀 나눠진 편이었다. 그래서 교육열의 원천이 가난이 아니라 평등이란 거예요. 이 평등은 프롤레타리아의 평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들의 평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가진 사람들.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매우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되기 전부터 대입 경쟁이 엄청나게 심한, 그리고 우리와 아주 비슷한 과정을 겪은 나라가 또 대만이었죠. 제가 경향신문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한 30몇 회까지 썼어요. 다음 주부터는 8월까지는 토요일째 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9월부터는 화요일째 나올 거예요. 9월 10년치인가에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 중에 제목이 교육률의 원천은 가난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90년대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지죠. 90년대에 양극화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아직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아서 잘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느낌이 딱 오기 시작한 건 대략 한 2000년대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말을 쓰죠? 양극화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소득 격차도 상당히 나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역사가 짧아요. 아직까지도 저기 대치동 음마아파트 우습게 분들 많죠. 왜? 옛날에 내가 살 수 있었던 아파트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저희 처갓집 부모님들이 진주 출신인데 아직도 그 말씀하세요. 누구 뭐 자기 뭐 사돈에 뭐 팔촌에 누구가 저기 진주에 무슨 초등학교를 진주 옆에 면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에 동기 동창이 뭐 LG그룹의 구모 회장이고 삼성그룹의 이경철 회장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계층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양극화됐다고 하지만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아직 옛날 기억을 가진 분들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계층 상승 이동이 더 활발한 나라입니다. 예전보다 이게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계층 상승 이동이 좀 우리나라가 좀 떨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활발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자, 이건 대학설명인데요. 좀 전까지는 제가 스타트라인 얘기했죠. 다른 나라는 스타트라인은 5명 사이인데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는 막 20명씩 서 있었다. 뭐 경쟁이 치열하죠. 두 번째 게 뭐냐? 이제 피니시 라인이에요. 피니시 라인에 이게 대학이라고 쳐보죠.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 게임이 있는데 금메달은 100만 원 주고 은메달은 90만 원 주고 동메달은 80만 원 줘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별로 차이 안 나죠?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이 있어요. 두 번째 게임은 금메달은 100만 원 주고 은메달은 40만 원 주고 동메달은 20만 원 줘요. 어느 쪽이 경쟁이 더 치열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그렇죠? 이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보상의 차이가 10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이면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에 비해서는 훨씬 경쟁이 격렬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대학 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따가 제가 생생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경쟁하는 게 합리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순전히 킬러 문항 때문입니다. 킬러 문항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저는 런던에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를 왔습니다. 시차가 8시간 또는 9시간이거든요. 한국하고 영국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막 전화하는 시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요. 킬러 문항 사태가 났는데 큰일 났대. 인터뷰를 하재. 전 영국인인데 언제 귀국하냐? 언제 할 건데요? 그럼 귀국 즉시 인터뷰를 합시다. 그래서 요즘 하여튼 기자 검색하시면 나와 있는 제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부터 귀국하기 전부터 예약이 다 잡혀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다 터졌는데 이걸 내가 해석하고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일단 입시 쪽에 계신 분들은 입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요. 입시는 제도잖아요. 제도니까 일단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걸 비판할 생각을 안 해. 그 주어진 제도 하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거냐. 이 작전 짜는 분들이 우리나라 입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문제를 따지려면 이 제도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좀 진보적인 분들은 의외로 제도를 그렇게 자세히 안 봐요. 정밀하게 안 봐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걸 굉장히 정밀하게 많이 보는 사람이고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OECD 35개국 제도를 한번 우리가 이제 경쟁을 어떤 룰로 하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제 입시를 가지고 있어요. 외부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외부 시험. 익스터널 exam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지 않은 고등학교 밖에서 고등학교 외부에서 출제한 거예요. 그 대학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공인기관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외부 시험이 존재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캐나다, 노르웨이를 빼놓고는 하여튼 대입 시험 또는 입시. 그러니까 입시라는 게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입시라고 하면은 이제 대입제도 전체를 입시라고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수능이 입시잖아요. 그렇죠? 그 수능 같은 시험 이게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냐 낙제냐, 너 낙제야 아니야 이걸 인증하기도 하고 낙제 위에 네가 어느 정도의 성취자를 받았어 점수를 주거나 등급으로 줍니다. 심지어 대학이 평준화에 있어서 유명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도 다 낙제냐 아니냐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너 몇 점이야, 몇 등급이야 다 줘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이 입시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체로 입시 즉 대입 시험과 내신으로 선발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입시 성적, 그러니까 대입 시험 성적 300점, 내신 성적 600점, 그래서 900점 만점으로 딱 줘요.
그거 가지고 이제 대학에 지원하는 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입시하고 내신을 합산하는 나라가 많아요. 합산하는 나라가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프랑스도 최근에, 원래 프랑스가 내신 안 보다가 최근에 내신을 다 보는 쪽으로 좀 바꿨습니다. 프랑스, 뭐 등등 많은 나라들이 입시하고 내신을 이제 합산합니다. 내신 안 보는 나라들도 있어요. 내신 안 보는 거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영국. 핀란드가 내신 안 본다. 뭐 내신을 뭐 반영해야 뭐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 잘못된 얘기예요. 핀란드 내신 안 봐요. 유명한 핀란드가. 예외가 있죠. 예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입시도 보고 내신도 보고 기교과를 봅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가 입학사정관제도나 학종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야, 애들의 다양한 것들을 들여다보려면 애들 뭐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무슨 어디 경시대에서 상탄 검사 이런 거 다 봐야 돼. 이게 이제 미국에서 본 문제예요. 이렇게 비교과를 많이 보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거 좋다고 막 이상하게 들었다가 이상해진 거야, 이게 사실. 아시죠? 학종하고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난리 났었던 거. 하여튼 영국이 비교과를 좀 봅니다. 예외적으로 그래도 비교과를 보는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은 비교과를 많이는 안 봐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본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쓰게 해요. 자기소개서 쓰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국하고 영국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래도 영국은 성적이 중요하지 비교과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들어보셨겠지만 비교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대부분 나라는 입시하고 내신으로 본다. 왜? 입시하고 내신이 이건 기회가 평등하잖아요. 입시라는 건, 그 대입시험이랑 항상 똑같이 보는 거니까 당연히 뭐 기회가 평등하죠. 내신도 학교에서 되는 거, 뭐 학교 다니는데 다들 학교 다니면서 뭐 평가받는 거니까 기회가 평등하죠. 기교과는 기회가 좀 불평등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만났느냐.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입시하고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인다라는 전문이에요. OECD 국가 중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제가 말하는 절대평가에는 원점수제도 들어갑니다. 원점수제가 절대평가예요. 왜? 야, 내가 93점 받았어. 내가 100점 만점에서. 93점을 그대로 써주는 게 원점수, 점수제 절대평가고요. 야, 너 93점은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들어가니까 넌 1등급이야. 우리나라 수능 영어가 그렇죠, 지금 영어가. 90점에서 100점 사이니까 너 1등급이야. 그렇게 주는 게 등급제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등급제든 원점수제든 두 가지 다 절대평가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SAT에서 스케일드 스코어라는 걸 써요. 스케일드 스코어는 뭐냐? 이건 상대평가, 표준점수 이런 것보다는 원점수제에 가깝습니다. 원점수제에 그런데 미국 SAT는 1년에 7번 보거든요. 아무 때나 본 시험이에요. 근데 이 회차별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정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난이도가 좀 다르게 출제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정해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을 시험을 보면 몇 문제 틀려도 심지어 만점을 줘요. 쉬운 과목을 시험을 보면 진짜 만점 받아야 만점을 줘요. 이게 미국의 이제 SAT, 스케일드 스코어예요. 이거는 원점수제를 잘 난이도를 보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요. 이것도 일종의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상대평가를 안 할까? 상대평가 지표가 우리나라 수능에 이제 석차 등급이잖아요. 석차 등급이 뭔지 아세요? 석차 등급이 쭉 애들을 줄 세워서 4%까지 1등급 주는 거예요. 11%까지 2등급 주는 거예요. 23%까지 3등급 주는 거예요. 40%까지 4등급 줘요. 그래서 이제 평균이 5등급이고 9등급까지 나오죠. 수능도 그렇게 매기고 내신도 그렇게 매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선진국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안 하는 이유는 성적 우수자가 선호하는 과목은 기피 과목이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우리나라 과학 과목이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제가 보기엔 물리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과학 탐구 1타 강사였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5년간 1타 강사를 하다가 1타 강사 하던 중에 그만둔 기록은 서한샘 씨 이후에 저밖에 없었어요. 서한샘 씨는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옛날에 90년대 저는 이제 2003년에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그냥 1타 강사 하다가 이제 그만둬 버렸는데 2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학원가 은퇴 20주년 기념으로 이제 캠브리지대 박사과정을 합격하는 개인적 영예를
바빴습니다. 이 나이에 영어 공부하기가 힘든 건데. 저도 서울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했습니다만 박사학위 논문을 못 썼지만 수료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때 영어는 제가 배운 영어는 살아있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 리딩만 했거든요, 사실 열심히. 근데 가서 이제 말하기, 듣기 이런 걸 하려니까 이 나이에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말하자면 몇 개를 셌습니다. 저는 대학 때 학부 전공은 원래 생물학이에요. 학부 전공은 생물학이고 이제 대학원 전공이 좀 특이한 겁니다. 과학처럼 전공인데 서울대 그것만 대학원만 운영하는 그런 전공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근데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물화생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뽑으면 뭐라 해도 물립니다. 특히 요즘 이공기기가 다시 좋아졌잖아요. 요즘 이공기기 편선택 진짜 옛날 일입니다. 요즘 이게 다시 좋아졌죠? 취업 잘 된다고 해서 그럼 당연히 물리가 제일 많은 학생이 선택해야 맞아요. 근데 물화생지 중에서 제일 학생들이 적게 선택하는 과목이 뭐죠? 물리예요. 왜? 상대평가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물리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 야, 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물리 선택한데 그럼 쫄잖아요, 아무래도. 걔네들하고 제로성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평가는 그런 거잖아요. 석차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에 들어야 1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이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면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아무도 하는 데가 없어요. OECD 35개국 중에. 선생님이 일본은 내신 성적표에 몇 등인지 나오던데요? 반면 저 학년에서 몇 등인지 나오던데요? 근데 일본은 대학에서 내신을 안 봐요. 어차피. 내신 어차피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어요. 또 예를 들어 사회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보면 경제하고 역사거든요. 꼴찌하는 게 경제고 꼴찌에서 2등하는 게 세계사예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인데 애들이 기피해요. 왜? 역사 덕후, 경제 덕후 이런 애들이 선택하니까 내가 거기서 제로성 경제 하면은 자동으로 분리해주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야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무도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 표준 점수나 석차 등급을 쓰는 나라는 전무합니다. 쓴다면 절대평가 등급, 그러니까 몇 점 이상이면 1등급, 몇 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걸 쓰던가 원점수를 쓰던가 일부 미국이나 터키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케일드 스코어라는 걸 써요. 내신 성적 평가는 OECD 유리 아니라 아마도 세계 유리입니다. 아마도 세계 유리. 내신은 왜 성적 평가를 안 할까요? 일단 많은 선생님들은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는 옛날부터 해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격전제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고격전제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왜? 걔들은 옛날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고등학교 시절에는 당연히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이름이 특별히 없어요. 고격전제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세상스럽게 제도 이름을 만든 거지 원래 이 제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고등학교는 다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하니까 그냥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단 내신에서 선택 과목이 많은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수능하고 똑같은 일? 내가 공부 잘하는 내 친구들이 물리 선택하더라. 그럼 난 도망가야 돼요. 공부 잘하는 내 친구들이 경제 선택하더라. 그럼 난 거기서 도망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다 절대평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상대평가 해왔죠. 큰 탈이 없었죠. 왜? 선택권을 안 줬습니다. 저기. 근데 고격전제 되면서 정부에게 발표했죠. 고1, 고3은 절대평가를 바꾼다. 고1은 대부분 공통과목이니까 그거는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네, 고1, 고3은 절대평가를 바꾼다라고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를 해놨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신은 뭐라고 썼죠? 여기 제가 소집단 내 제로성 경쟁으로 최강 경쟁 강도가 높다. 자, 이게 수능과의 차이예요. 수능은 아무리 상대평가라도 몇십만 차이 경쟁이잖아요. 몇십만 차이 경쟁이니까 내 옆에 있는 짝꿍을 제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몇십만 차이 경쟁인데 얘가 뭐 하면 제친다고 내가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내신은 다르죠. 내신은 100여 명. 심지어 옛날에 이과 문과 나뉘었을 때, 지금 이과 문과 없었지만 이과 문과 나뉘었을 때 여고의 이과반은 한 반이나 두 반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몇십 명 사이에서 제로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얘를 죽여야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MZ세대의 정신건강이 좀 걱정스러워진 데는 저는 이게 작용했다라고 봐요.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제도를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그전에 옆에 있는 애를 제껴야 내가 올라가는 제도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 그게 통합니까? 우리가 회사에 취업해봐요. 회사에 취직해서 이러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를 제껴야 됩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는 협력해야 돼요. 경쟁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경쟁이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옆자리 사람에 경쟁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옆자리 사람하고 협력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옆자리 애랑 경쟁하지 안 들어본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없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고경점제를 이제 계기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고1만 남기고 그 이상 없앤다.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 이 상대평가는 대개가 균등 선발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치동 고등학교도 4%가 1등급을 줘요.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지역 학생도 4% 1등급을 줘요. 그리고 이 1등급과 저 1등급을 똑같이 봅니다. 대학에서 비밀리에 무슨 가산점 주는 거 아니야? 저도 많은 의식을 하고 많이 들여다봤는데 가산점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1등급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대평가는 나쁜 제도지만 뽑아놓고 보면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대충 4%나 저기 4% 똑같이 1등급을 주면 그럼 좀 그거 반영하면, 내신 반영을 하면 좀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나죠. 균등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종이 되게 불평등하고 학부모 영향, 사교육 영향 많이 받는 제도인 것 같지만, 그렇죠? 왜 학종이 그렇게 부모 영향 많이 받는다고 느끼죠? 비교과 때문이잖아요. 비교과에 무슨 경시대회니, 뭐 동아리 활동이니, 뭐 각종 여러 가지 다 부모나 사교육 뭐 여러 가지 간섭도 벌어지고 뭐 많이 받잖아요. 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뽑힌 애들은 더 고소득층, 강남 애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반대죠. 왜? 학종에는 비교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신이고, 우리나라 내신은 여태까지 상대평가였거든요. 이 내신에 의한 균등 선발 효과가 비교과의 기회 불평등을 능가합니다. 상쇄하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면 정시, 즉 수능 100%로 뽑힌 애들보다 학종으로 뽑힌 애들이 강남 비율이 더 낮고, 고소득층 비율이 더 낮고, 서울수공 비율이 더 낮아요. 골고루 뽑히는 효과가 내신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신 상대평가가 교육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제도고, 진짜 다른 나라에 없는 희한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균등 선발일 거예요. 야, 이거 반영해서 뽑으면 좀 있고 골고루 뽑히면 좋잖아. 뭐. 엄청난 딜레마죠.